저는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이번 명절 때 이제 구정이 있으시잖아요. 그 전에 상속인들끼리 제발 한 번쯤 얘기를 나눠봐라. 아버지 재산을 다 금기시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한 명이 먼저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자녀가 그렇게 불효자식이 돼요. 너 내 재산을 노리냐 이러면서. 네, 안녕하세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필명은 이제 두꺼비 세무사를 쓰고 있고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세금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 그래서 세금 관련된 컨텐츠를 위주로 많은 분들에게 자산 관리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도 있는데 최근에 그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로 설정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취득세, 아무래도 이제 취득세 부담이 커진 거죠. 왜냐하면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2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일반 세율인데 갑자기 서울 다 묶이고 경기도의 웬만한 지역 10군데 이상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버리니까 두 번째 주택을 이제 취득을 못하네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녀들도 이제 집값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야 이번 참에 그러면 내 거 주택수 하나 줄이자 라는 차원에서 자녀에게 이제 증여를 해준 경우가 많이 늘어났고요. 압도적으로 그래프 보시더라도 국가 이제 국세청에서 보도자료 낸 것에서도 25년도에 증여세가 많이 늘었는데 예전이랑 똑같아요. 막 조정대상 지역 많이 묶여 있고 중과세 셌을 때 그 증여세 건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2026년도에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2017년도부터 이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믿기 어렵겠지만 진짜 많으신 분은 막 100채 넘으셨어요. 네. 근데 요즘 100채 절대 없습니다. 그냥 빌라 같은 거 갖고 있으면 독이다 그래가지고 다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상담하다가 저는 깜짝 놀랄 때가 가끔 4채. 예전이랑은 좀 차원이 다르죠. 4채 정도 있으면 오 많으시네요. 오랜만에 보네요. 막 이런 느낌이고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2채나 3채. 근데 문제는 그 한 채의 가격이 너무 올라갔어요. 예전엔 이 한 채 자녀한테 주겠다라고 한 게 한 10억 내외? 근데 이 한 채가 이제 막 30억이 되니까 자녀가 못 받아요. 왜냐면 증여세가 누진세율이니까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 부담돼서 잡질 못하겠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억 정도 자녀한테 증여한다 그러면 증여세 간단하게 계산하면 10억 정도. 거기다 취득세 간단하게 계산하면 아주 높아요. 기본 1억에서 막 3억씩 내니까 자녀가 그 돈이 없으니까 진행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짜면 좋겠냐? 그러면은 이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이제 실거주 2년을 피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순수증이에요. 그냥 순수하게 100%를 증여받으면 자녀가 거기서 실거주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0억짜리 받을 때 얼마? 10억? 그러면 이제 우선은 세금이 증여세는 연부연납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각 하나 내고 5년간 5조각을 나눠내서 총 6조각으로 내는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담을 좀 완화하고 근데 이제 취득세는 당장 내야 되잖아요. 그럼 취득세는 좀 부담이 높더라도 취득세를 먼저 내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순수 증여를 받고요. 전세 세입자를 들여서 전세금으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근데 눈 깜짝할 새 그 가격이 35억이 되고 40억이 돼버리는 특정 지역에만 몰려있죠. 그런 가격 상승이 돼버리니까 자녀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래 진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 상담 사례 말씀드리면 이분이 25년 초에 오셨어요. 그때 압구정 현대가 55억 정도. 근데 그분이 이제 고민하다가 안 하셨어요. 근데 11월에 다시 오셨는데 80억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이게. 근데 80억이 돼버리니까 차라리 그때라도 할 걸. 그때는 규제도 없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대출 규제가 없었으니까. 6월 달에 대출 6억에 맥스 생기고 10월 달에 더 2, 4, 6억의 규제가 생기니까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서울의 이제 평균 가격이 15억 원을 넘었다라는 보도 자료가 이미 나왔죠.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어요. 내가 15억 원에 팔고 취득가액이 한 반전이 7억이다 가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다 받으면 양도세가 한 300만 원, 340만 원 정도 나와요. 아니 이 정도는 뭐 부담 없죠. 근데 이게 일반 세율이 되면 2억 원대가 되고요. 3주택자 중과세가 되면 5억 9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70배가 늘어나요. 양도세가 170배 늘어가는 상황이 또 펼쳐질 수 있는 게 최근에 경제성장 전략 때문에 좀 나왔죠. 이게 두 가지 요인이신 것 같아요. 와, 이 세금 내고는 못 팔겠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야, 그래도 세금은 후차적이고 부동산 자산 가치가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증여를 하자. 왜냐면 내가 이거 갖고 있다가 미래에 이거 10억, 20억 더 올라가서 상속이 일어나면 상속세를 애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느꼈는데요. 자산 가치가 30억 원이 넘어가면 증여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면 그걸 받는 자녀가 10몇억 원의 돈이 없어요, 대부분. 제가 느낀 거는 20억쯤에 턱 한 번 오고 30억은 거의 맥스인 것 같다. 이 정도 넘어가면 거의 불가능하다, 진짜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느끼는 것 같아요, 감각적으로.
이제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분도 있으셨어요. 2022년도에 상담하셨어요. 그때 마포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때 10억 원일 때 자녀에게 증여를 하냐 마냐. 근데 자녀가 그때 군 생활 중이어서 도저히 이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안 하셨는데 지금 그 아파트가 3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랴부랴 하겠다. 근데 증여세랑 이제 취득세가 너무 높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약과는 진짜 물이 다 찬 것 같아요. 좀 지나면 이제 증여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그래도 이제 자산 가치가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10억 원 내외의 주택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가치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이게 가치가 어느 정도 지금 10억 원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래도 자녀가 살만한 지역일 것 같다. 사실 서울이 살지 못할 지역은 없어요. 대부분 교통편도 너무 좋고 그러면 그 정도의 자산 가치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건 유의미한 것 같다. 요즘은 자녀가 청약이 될 거다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은 없어요. 진짜로. 청약은 뭐 거의 특별 공급에다가 맥스 점수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야 차라리 빨리빨리 주자. 어차피 서울주택은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라는 마음으로 빨리빨리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다주택자일 때, 왜냐하면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커서 주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숨쉬듯이 늘어가는 게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올해 7월 말에 아마 세제 개편이 될 것 같은데 보유세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게 27년도 보유세는 진짜 좀 셀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부담된다 그러면 지금 미리 넘겨야 될 거다. 그 얘기를 좀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증여를 고민하기 전에 이제 먼저 따져보셔야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중과가 곧 제가 봤을 때 유예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경제 성장 전략에도 이제 양도소득세 1년 더 유예하겠다 이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3년치의 보유세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산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택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5억짜리 두 채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보유세가 확 낮아지거든요. 아마 연에 2, 3천만 원씩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3년 했던 6천만 원이면 자녀 주는 게 낫겠네. 이런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큰 맥락에서 버티냐 아니면 파냐 증여냐 이런 것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중과세 유예 뭐 연장 안 되더라도 나는 안 팔 거니까 버티면 돼. 버티는 것에 대한 비용이 정말 엄청나다라는 걸 측정을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1년에 한 번 내니까 올해 이 정도 냈으니까 다 내년에도 비슷하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어서 가격이 탁탁탁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해 뭐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냈으니까 내년도 비슷하게 내겠지? 아니에요. 갑자기 이게 막 엄청나게 올라가게 막 2,500만 원대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시뮬레이션 좀 돌려보고 접근을 해라. 왜냐면은 이제 주택만 한 채 있는데 얘 가격이 눈에 띄게 올라가니까 사실 지금 강남에 사시는 분들도 놀라신 분들이 많아요. 아니 나 평생 이거 살았는데 이게 무슨 30억 40억이야. 근데 그분들은 이걸 파는 순간 그쪽을 다시 진입을 못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나는 그냥 평생 여기서 지내다가 뭐 속된 말로 이제 돌아가시면 되겠지만 자녀분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자녀분들도 거기서 평생 지내셨잖아요. 뭐 공무원 아파트는 평생 지내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녀가 이거를 가져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3, 40억인데 나 죽을 때쯤 되면 이게 50억 넘어갈 건데 상속세나 증여세 개편은 지금 안 될 것 같고 자녀가 세금 얼추 계산했더니 20억을 내라고? 걔가 20억이 어딨어? 20년 벌어야 되는데? 그럼 눈이 휘둥그레지니까 차라리 자녀를 미리 주고 자녀의 명의로 된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거주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주택자에서 요즘 이제 전략이 뭐냐면 이게 30억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 뭐 물론 이하에도 있겠지만 이제 지분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압구정 현대에서 많이 시작됐는데 어차피 너무 비싸요. 못 줘요. 100% 못 주거든요. 예전에 통으로 이렇게 탁탁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10% 그다음 좀 지나고 나서 뭐 손주나 사위한테도 10%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서 주는 전략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 가격이 생각해보니까 더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만약 기다릴 순 없고 10%만 해도 가액이 높으면 야 10%씩 쪼개서 줘야지. 그래서 10%씩 자녀가 돈 모일 때마다 저가로 산다거나 증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 양수에 대한 조사만 할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증여세 조사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식이에요. 서울의 집합 건물 대부분 아파트를 지칭하죠. 아파트에 원래 평균 규제가 없으면 평균 월 거래량이 10,000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00건이. 근데 이제 규제가 엄청 심해지면 예전에 몇 건까지 떨어졌냐면요. 한 달에 800에서 900건까지 거의 90%가 거래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거래의 실종이라고 하죠. 지금 약간 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10월 15일 아주 강력한 조정 대상 지역이랑 토호제 지역이 많이 묶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8월, 9월까지는요. 진짜 8,800건 이렇게 거래됐는데 지금 12월, 11월에 2,500건까지 확 떨어졌어요. 제가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 간단해요. 국세청
각 관할 세무서의 업무 캐파를 이렇게 잡아보시죠. 월에 3,000건을 할 수 있다. 그럼 기존에 이미 한 8,000건, 9,000건이면 3,000건만 조사할 수 있는 이 행정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선별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미 매매 거래 자체가 3,000건 이하예요. 그럼 남는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세수는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겠습니까? 유사 거래 형태의 부동산 증여조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관점의 실무적인 관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증여조사가 빡세졌구나. 예전 증여세 내면 끝났죠. 왜냐면 증여는 무상이니까 아니 이거 조사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번에 세무조사 사례 보면 이제 숨 막히는 것들이 많죠. 결국은 이제 생활비라는 측면도 어차피 생활비 비과세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피부양자의 생활비요. 말 그대로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때 이 말 그대로 엄카를 줘도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자녀의 생활비를 이제 피부양자로서 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소득이 생기는 순간 본인이 자력이 있는 상태인데 엄마 카드를 갖다 쓴다? 이거는 증여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얼마 안 되는 사항도 증여세로 추징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이제 자녀가 막 영끌한 거예요. 끌어 모아서 막 이제 집을 샀어요. 근데 얘가 이제 말 그대로 생활비도 없어서 숨도 이제 깔딱깔딱 거리는 상황인데 그러면 야 이걸로 써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말 그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내가 연회 카드 얼마 쓰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한 3년간 봤더니 2천만 원씩 썼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0원이야. 엄마가 카드 사용량이 막 2천만씩 더 늘어났어. 이게 쌓이면 나름 큰 돈이 된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조사에서 사실은 그런 생활비 요소까지 잡아내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녀분이 소비력이 너무 많았어요. 막 이걸로 금괴 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과했어. 과한 케이스들은 확실히 걸릴 수 있다 말씀을 드려요. 10월 15일 대책 나왔을 때 인 국세청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 생활비 도와주는 것도 우리 다 알고 있다. 잡아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좀 일반적인 거 케이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를 해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그 증여세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증여세까지 대신 내주면 아버지의 증여 세율이 안 그래도 높은 상황인데 더 높아질 거니까 이걸 조부모가 주면은 이 증여재산 공제는 이제 직계존속이 다 같이 쓰지만 세율은 또 별도로 10%부터 시작하거든요. 낮은 세율부터. 그러니까 조부모가 이렇게 준 거예요. 증여세랑 취득세 이렇게 내라. 근데 알고 봤더니 조부모는 경제적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부모가 조부모 줘서 이렇게 쿠션 먹인 거죠. 결국 그러면 부모가 준 것 아니냐라고 봐서 합산하면 또 세율이 많이 늘어나는.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되게 라이트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인터넷에 이제 막 부동산 단톡방에서 떠도는 막 그런 거예요. 야 이런 건 안 걸려. 근데 이번에 6번째 케이스로 이것도 잡아냈어요. 왜냐면 조부모 증여한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10년과 20년가 없는데 어떻게 돈을 주냐 말이 안 된다 라고 해서 잡아낼 수도 있다. 지금이야 완전 고액이니까 나랑 상관없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 가장 많이 이제 잡아내는 게 뭐냐면 차용증 위장 형태 증여예요. 나 아빠한테 돈 3억 빌려서 이거 산 거예요. 근데 3억에 대한 이자는 1원도 내지 않으면서 나는 단순히 차용증만 썼으니까 빌린 거 인정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과세관청에서 그걸 입증하기는 이제 쉽지가 않죠. 아니 누가 어떤 합리적 경제인이 3억을 빌려줬는데 무이자로 빌려주냐. 이거 사실 저축은행에 돈만 넣어놔도 3, 4% 이자 받는다. 오해가 쌓이죠. 차용증 형태에 따라서 이자율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하고 이자를 받았다 그러면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 더 여기서 대전제가 있어요. 차용증의 대전제는 뭐냐면 자녀가 하다못해 그 이자라도 갚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가 첫 번째예요. 이게 대법원 판례에 나온 건데 왜 그러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터무니없는 가액인데 막 70억을 빌려요 며느리가. 그래서 100억짜리 막 건물을 사요. 그러면 70억에 대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은 4.6%예요. 세법에서는. 그럼 이자만 얼추 따져도 연에 3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럼 월에 2,500만 원씩 갚아야 돼요. 근데 그 며느리가 가정주부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차용증 썼다 그래도 이걸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심의 스타트는 경제적 능력이다. 이 빌려가는 사람이 그걸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첫 번째 보고 두 번째로 차용증에 따른 이자 지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금융거래 내역을 보고 그다음에 진짜 하나 정말 중요한 거 조사가 나와서 자기 이자 꼬박꼬박 줬다라고 소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끝난 줄 아세요. 이게 정말 위험한데 그래서 제 아시는 분도 이 케이스가 있어요. 23년도에 소명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자 준 내역 딱 주니까 이제 이자 주고 계시네요. 끝났어요. 그리고 조사 나왔으니까 나는 이제 끝이다라 생각하시고 그때부터 이자 지급을 안 하세요. 근데 이 채무 사후 관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죽을 때까지예요. 그 건물을 팔 때까지 하거든요. 25년도에 다시 연락이 왔어. 너 왜 이자 안 주고 있냐? 그래서 이 빌린 가액이 꽤 높았어요. 50억대였는데 이제 위험할 것 같다. 그럼 그 시점부터 증여라고 봐서 당신에게 추징할 수도 있다. 가산세랑 이것저것 계산했는데 한 28억에 30억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가산세가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허투루 생각하지 마라. 차용증 형태는 국가에 기록이 남고 매년 검토한다. 생각보다 치밀합니다. 자산이 어느 정도 형성됐었을 때 해라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자산 형성이 좀 되면 최대한 빨리 해라. 왜냐면 더 올라갈 것 같다 느낌이. 물론 지금 이제 자본시장이 코스피로 많이 유입되고 있지만 결국 이게 있더라고. 제가 이제 많은 자산가분들 만나보니까 이분이 주식으로 어느 자산을 형성을 했고 뭐 코인으로 자산 형성을 하셨더라도 어느 정도 되면요 결국 정리하고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옮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옮겨놔서 물 하나 담아두고 다시 또 여기 운용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걸 잘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는 있어야지. 이게 있으신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막 이렇게 폭락한다라고 뭐 말씀하신 분도 가끔 있지만 뭐 제가 이제 이게 상승이나 하락을 뭐 점치는 그런 건 아니지만 부동산 가격이 막 무작정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이게 입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부동산의 가장 핵심 입지거든요. 입지가 안 좋으면 확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기조가 세지고 있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지역은 쉽사리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 생각이 계속 듭니다. 확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이 유동성이 안전하고 소득이 다 증명되는 유동성이 있다 그러면 가끔 권하기는 해요. 일반적인 분들은 거의 불가능하죠. 저는 성인이 됐었을 때부터는 약간은 이제 좀 짜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미성년자나 성년이 되거나 결혼할 때 바로 주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 자본시장도 좋고 코인도 뭐 하시는 분도 많으시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미성년 때부터 당연히 자산 형성을 미리 스타트를 끊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증여는 빠를수록 좋고 10년 내 증여재산 공제액수 미성년자 때는 2천만 원, 성년 때 5천만 원이니까 태어나자마자 계좌 만들어서 운용하게 해라. 이게 자산이 켜켜이 은근히 쌓이다 보면 성년 됐었을 때 허겁지겁 주는 것보다 어느 정도 자금 형성이 돼 있거든요. 뭐 2, 3억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 시드로 하나씩 넓혀간다 그러면 뭔 계획을 짤 때 편한데 항상 결혼하고 나서 자녀가 와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자녀가 돈이 없어요. 근데 성년인데도 자녀에게 미리미리 증여를 해주셨던 분은 이제 막 20살이 됐는데도 자금 여력이 있으니까 세금을 낼 수 있고 취득세라도 낼 수 있는 여력이 돼야 돼요. 결국 자녀의 유동성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좀 해라. 그러니까 지금 막 속된 말로 이런 얘기 많잖아요. 원화 가치가 막 절사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뭐를 해야겠어요. 어떻게든 빨리빨리 자산 형성을 얘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런 걸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속 다툼이 일어나면 많은 분들이 야 그래도 저거 뭐 몇십억 부자들이 싸우는 거다. 전 재벌가에 막 암흑속 막 이런 다툼이라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가지고도 완전 남이 되는 경우를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결국은 상속인들이 미리 준비를 했다 그러면 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막 말하는 게 금기시돼 있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이번 명절 때 이제 구정이 있으시잖아요. 그 전에 상속인들끼리 제발 한 번쯤 얘기를 나눠봐라.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금기시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한 명이 먼저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자녀가 그렇게 불효자식이 돼요. 너 내 재산을 노리냐 이러면서 형은 이미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봤구나. 자세한 숫자가 나오네.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오해를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상속인 자녀가 세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즘 평균적으로 자녀가 상속인들 나이가 세 분이시거든요. 이 세 분이 만나서 상속세 얼마 나오고 이 상속세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버지가 큰 거 하나 있는데 상속세가 뭐 예를 들어 15억이다. 야 이거 우리 낼 수 있냐?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서 돈을 모으자라고 해요. 안 그러면 결국 상속이 터지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자녀분 야 더 올라갈 건데 왜 파냐? 그러면 너 세금 낼 돈 있냐? 세금 낼 돈 없지만 왜 파냐? 이게 맴돌아요. 계속 이게 맴돌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상속이 최근에 엄청나게 소송건이 늘어났어요. 압도적으로 늘어났어요. 최근 10년 전에 비해서 4, 5배 늘어났고 믿기 어렵겠지만 2천만 원 갖고 싸우는 게 50%예요. 그리고 1억 원 가지고 싸우는 게 80%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돌아가시는 분들 50% 이상이 80대예요. 70대 이상이 거의 80%에 가깝거든요. 그럼 그분들 자녀들 나이를 딱 봐보게요. 50대에서 60대요. 왜냐? 50대면 우리나라에서는요. 최초 직장을 잃을 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돈이 없어. 근데 잠깐 생각해보니까 내 마지막 경제적 능력을 키우는 건 부모님의 상속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상속인들을 정말 많이 만나면서 느꼈는데 내가 뭐 전문직이거나 공직에 있으면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상속 받을 때도 약간은 여유롭게 해요. 근데 내가 직장 잃고 지금 이제 뭐가 없어. 근데 밑에는 자녀는 캥거루 죽이고 막 위에로는 막 부모님 뭐 병원 밑에 해야 돼요. 미치죠. 그러니까 상속이 딱 펼쳐지면 저기서 1원이나 더 가져가야 되는 악착 같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싸우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상속 재산을 가져가면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상속 다툼에 2라운드가 세금이에요. 재산 이 정도 가져갔는데 세금은 너가 다 내 막 이러면서 또 싸워요. 가져간 만큼 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한 명이 다 안 해도 돼요. 이거 연대 납세 의무예요. 그리고 한 명이 안 내면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적인 부분, 그리고 야 그러면 너가 이 주택을 가져가는 대신에 세금도 내 것도 내고 그 다음에 나 얼마 현금으로 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나눠야 돼요. 아니 오빠 그래도 나 자녀 있으니까 뭐 대치동권은 내가 받을게. 그 대신 내가 오빠들한테 돈 줄게. 그럼 자 지금부터 너 돈 모아놔. 그러면 추후에 정산 제대로 하자. 그러면 이런 식의 얘기라도 가이드라도 잡아놔야 돼요. 근데 그 가이드 잡을 때 가물하실 거예요. 수치를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명절 전에 상담이 엄청 많아요. 사전 상속 상담이. 그래서 세금 얼마 나오고 우리는 1억에 가져갈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간단하게 짜드리는 거. 그러니까 재산 보니까 지금 시가대로 하면 이 정도다 하니까 그게 그러게나 비싸요? 이제 그때 처음으로 놀라세요. 평생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살아온 주택이니까 비싸봤자 얼마나 하겠냐. 근데 제가 이제 감정평가해서 알려주면 놀라고, 그 다음에 세금 말하면 놀라고, 그 다음에 그 상속 취득도 취득세 내야 되거든요. 취득세 또 말하면 또 놀라고, 아 이렇게 그러면 배분되는 거구나. 가이드를 짜야 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얘기 나누고 명절 때 부모님한테도 얘기 좀 나누고, 부모님 거 소중하게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했다. 부모님도 이게 그냥 마냥 나 죽으면 알아서 해라 이렇게는 하면은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소중하게 일군 거 잃어버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내 얘기 아니야, 나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조정 대상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구설세 오르고 있는 데가 이제 뭐 동탄, 남양주, 뭐 군포 일부 지역 있잖아요. 당연히 풍선 효과는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나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난 중과세도 상관없고 필요 없어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바로 토어제 묶이고 조정 대상 지역 묶이는 거 이번 대책이랑 비슷합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오면 거의 그 다음 날부터 적용인 게 조정 대상 지역, 일주일 후부터 적용하는 게 토어제. 그럼 부랴부랴 그때 짜면 늦어지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면모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막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뭐 맘 놓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한번 확 맞을 수도 있다는 거 챙겨야 됩니다. 저는 100% 100% 강화될 거고요. 증여조사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매 건수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실무에서 이미 이 3자 간의 거래에도 거의 다 소명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러면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나 정말 규제 지역에 대해서만 조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충청도 천안에서 그 앞뒤로 판매 금액이 2억 9천이었는데 이분이 상속 물건이 금매로 2억 6천5백에 팔았어요. 막 그래 고액도 아니에요. 근데 매도자, 매수자, 중개사 조사했어요. 이런 식으로도 조사가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싸게 팔았으면 그 지역과 상관없이, 가액과 상관없이 다 조사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